넌 술집 마담념이냐? 옷골라지가 이게 뭐야? 야, 사단장, 당장 나와! 아줌마, 술집 년이야? 여긴 뭐 하러 왔어? 면회 온 술집 여자인 줄 알고 희롱했다가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합참의장 출신 사성 장군이었다는 사이다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위병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707 특수임무단 창설 기념 가족 초청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늠름한 특전사 대원들이 정문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고 초대받은 가족들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족은 단정한 정장이나 차분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군부대라는 특수한 공간이 주는 위압감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과 남편이 복무하는 곳에 대한 예우 때문인지 모두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배기음과 함께 새빨간 스포츠 세단 한 대가 위병소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군용 차량과 무채색 승용차들 사이에서 그 붉은색 차체는 마치 흑백 영화 속에 떨어진 붉은 잉크 방울처럼 강렬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헌병이 당황한 표정으로 차를 막아세웠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방문 목적과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운전석 창문이 부드럽게 내려갔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운전자의 외모에 헌병은 순간 말을 잃었다. 짙은 선글라스로 얼굴의 절반을 가렸지만 오뚝한 코와 붉은 입술, 그리고 핸들을 잡은 가늘고 긴 손가락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겼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헌병을 바라보았다. 강민수 중사 면회 왔는데. 초청장 여기 있어. 그녀가 내민 것은 금박이 박힌 VIP 초청장이 아닌 일반 병사 가족들에게 발부되는 평범한 종이 초청장이었다. 헌병은 침을 꿀꺽 삼키며 초청장을 확인했다. 강민수 중사님 가족분이십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모야. 헌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무리 봐도 30대 초반 많아야 중반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여성이 다 큰 성인 남자인 강 중사의 이모라니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군부대 면회객 복장이라기에는 지나치게 파격적이었다. 어깨가 과감하게 드러나는 오프숄더 블라우스에 몸매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타이트한 H라인 스커트. 거기에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다. 확인되었습니다. 행사장은 본관 대강당입니다. 주차 안내 요원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고마워. 수고해. 여자는 짧게 답하고는 다시 창문을 올렸다. 붉은 세단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부대 안으로 사라졌다. 운전석에 앉은 나태희는 룸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군복을 벗은 지 2년. 저녁 후 그녀는 그동안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억눌러왔던 패션에 대한 갈망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었다. 요가와 필라테스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현역 시절보다 더 탄력 있었고 피부 관리 덕분에 누구도 그녀가 50을 넘긴 나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민수 녀석, 이모가 좀 꾸미고 간다고 놀라지는 않으려나. 태희는 피식 웃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모든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행사장 입구로 걸어가는 태희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연병장의 흙바닥을 런웨이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저 여자 좀 봐. 여기가 무슨 패션쇼장인 줄 아나 봐. 옷차림이 너무 천박한 거 아니에요? 애들 교육에 안 좋게. 누구 면회를 온 거야?
저런 차림으로 군부대를 들어오다니 제정신이 아니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태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사성 장군 합참의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가 겪었던 편견과 차별에 비하면 이 정도 수군거림은 산들바람 수준이었다. 다만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민수에게 혹시라도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내 조카라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멍청이는 아니니까. 그녀는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강당 안은 이미 많은 가족과 군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태희는 조카의 모습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태희의 앞을 막아서는 그림자는 거대했다. 잘 다림질된 특전복을 입고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들을 단 중년의 남성 장교였다. 그의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상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오만한 눈빛. 그는 707 특임단 2대 대장 마동팔 중령이었다. 마동팔은 태희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군대의 격식과 권위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태희의 차림새는 신성한 군부대를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다. 거기 민간인. 마동팔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태희를 불렀다. 태희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키는 마동팔이 조금 더 컸지만 태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그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다. 저를 부르신 겁니까? 태희가 차분하게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마동팔은 그 미세한 기운을 감지하지 못하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외양에만 집중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차림으로 들어온 거야? 나이트클럽 놀러 왔나? 마동팔의 입에서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튀어나왔다. 주변에 있던 부하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대장의 눈치를 살폈다. 주변의 가족들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태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현역 시절 같았으면 당장 군기 교육대로 보냈을 언사였지만 지금 그녀는 민간인이었다. 참아야 했다. 가족 면회를 왔습니다. 복장이 조금 화려한 건 인정합니다만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 지금 군대 규정을 논하나? 군부대에는 품위라는 게 있어. 품위. 당신 같은 사람이 엉덩이 다 보이는 옷 입고 돌아다니라고 만든 곳이 아니란 말이야. 마동팔은 검지손가락으로 태희의 어깨를 툭툭 치려는 신용을 했다. 태희가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뒤로 빼자 그는 코웃음을 쳤다. 누구 면회 왔어? 어떤 놈이 정신머리 없이 여자를 이런 꼴로 불러들였어. 강민수 중사입니다. 강민수? 이중대 강중사 말인가? 마동팔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강민수는 부대 내에서도 실력이 뛰어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에이스였다. 그런 강민수와 이런 여자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강중사 사람 다시 봤구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뒤로는 이런 여자들을 끼고 놀았나. 이런 여자라는 말에 태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는 강민수 중사의 이모입니다. 이모? 마동팔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 이봐요 아가씨. 거짓말을 하려거든 좀 그럴듯하게 해. 자네 같은 외모에 그 나이에 이모. 어디 강남 술집에서 오빠 동생 하다가 면회 온 거 아니고. 솔직히 말해. 얼마 받고 왔어? 선을 넘었다. 아주 크게 넘었다. 태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녀는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별을 4개나 달았던 지휘관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술집 여자 취급이라니. 이것은 단순히 그녀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명예에 대한 침뱉기였다. 중령님, 말씀 가려하세요. 지금 하신 말씀 성희롱이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태희가 정색하며 말했다. 하지만 마동팔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술집 여자처럼 보이는 이가 감히 대대장인 자신에게 법을 들먹이는 것이 가짜났다. 뭐? 성희롱? 명예훼손? 야,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떠드는 거야? 나 이 부대 대대장이야. 여기선 내가 법이고 내가 규정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분위기 흐리지 말고. 마동팔이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가족들은 무서워서 시선을 피했고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다급하게 달려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모. 강민수 중사였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태희와 마동팔 사이를 막아서며 섰다. 강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태희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이모의 표정은 그가 아주 어릴 때 혼났을 때 보았던 그 무서운 표정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민수야. 태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대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가 마동팔을 향해 경례를 붙이며 물었다. 마동팔은 민수를 보자마자 혀를 채찼다. 강 중사. 너 실망이다. 부대 행사에 이런 여자를 불러? 내가 군인 정신이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이런 여자라니요. 제 이모님이십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또 그 소리야? 야, 강민수. 너 나랑 장난해? 이 여자가 내 이모면 나는 미국 대통령이다. 딱 봐도 사이즈 나오잖아. 너 휴가 나가서 유흥가 좀 들락거렸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대까지 파트너를 달고 오면 어떡해. 마동팔은 민수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모가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로서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화가 났다. 하지만 상대는 직속상관이었다. 대대장님,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저희 이모님께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민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극상으로 비칠 수도 있는 발언이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자식이 돌았나. 마동팔의 눈이 뒤집혔다. 감히 부사관 따위가 영관 장교에게 대들다니. 너 지금 명령 불복종의 상관 모독으로 영창 가고 싶어? 내가 에이스라고 오냐 해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는구나.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따위야? 아, 하긴. 저런 여자가 이모라고 설치고 다니니 집안 꼴이 오죽하겠어. 마동팔은 태희를 턱으로 가리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보나 마나 뻔하지. 콩가루 집안. 부모님은 계시냐? 아니면 저 여자처럼 딴따라 짓하다가 집 나갔어? 말씀 삼가십시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를 참기 힘든 듯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태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조카와 자신의 가족 전체를 모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장교라는 자가 부하를 보호하기는커녕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인격 모독을 하는 꼬라지가 역겨웠다. 태희가 민수의 어깨를 잡고 뒤로 살짝 물러세웠다. 그리고 마동팔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하이힐 덕분에 두 사람의 눈높이가 거의 비슷했다. 마동팔 중령이라고 했나. 태희가 존칭을 생략하고 차갑게 내뱉었다. 뭐? 너 지금 반말했냐? 군인의 가장 큰 덕목은 명예와 충성, 그리고 애민 정신이야. 그런데 자네는 그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나?
부하를 아끼지는 못할 망정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족까지 모욕해. 태희의 눈빛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화난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며 사선을 넘나들던 지휘관만이 가질 수 있는 상대를 압도하는 패왕의 기운이었다. 마동팔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본능적인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그 느낌을 지워버렸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그저 야하게 차려입은 민간인 여자일 뿐이라고 스스로 되뇌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훈계질이야? 야, 헌병 불러.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그리고 강민수 너는 행사 끝나고 대대장실로 튀어와.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0바퀴 돌릴 줄 알아. 마동팔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때였다. 행사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차는 뭐야? 별판이잖아. 몇 개야 저거? 부대 정문을 통과하여 행사장 바로 앞까지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앞차에는 붉은색 성판에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합동참모차장? 마동팔은 눈을 의심했다. 오늘 행사에 사령관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합참차장이 온다는 보고는 없었다. 게다가 별 3개 3스타였다. 마동팔은 태희에게 삿대질하던 손을 급히 거두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방금까지의 추태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비굴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차장님이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시지? 그가 허둥지둥 차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런데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인물은 그가 예상했던 경로로 오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제복 차림의 중년 남성은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위성복 중장 현 합동참모차장이었다. 그는 내리자마자 주변의 영관 장교들의 경례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누군가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마동팔, 아니 정확히는 마동팔 뒤에 서 있는 붉은 원피스의 여인에게 꽂혔다. 위성복 중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채통도 잊은 채 한 걸음에 달려왔다. 마동팔은 차장님이 자신에게 오는 줄 알고 거수 경례를 올릴 준비를 하며 활짝 웃었다. 충성, 대대장 마동. 그러나 위성복은 마동팔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태희 앞에 멈춰 섰다. 마동팔은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어진 광경에 그는 자신의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2위급인 3스타 위성복 중장이 그 술집 여자 취급했던 여자 앞에서 부동자세를 취하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필승. 차장 위성복 선배님께 신고합니다. 순간 행사장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사라졌다. 마동팔의 입이 턱 빠질 정도로 벌어졌다. 태희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위성복의 경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굳어버린 마동팔의 뒤통수를 뚫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위성복 중장의 손끝은 칼같이 각이 잡혀 있었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나태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그 자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관에 대한 예우를 넘어선 전쟁터를 함께 누빈 전우이자 마음 깊이 존경하는 스승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 담긴 경례였다. 반면 그 뒤에 서 있던 마동팔 중령의 머릿속은 하얗게 불타버린 잿더미와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연병장에 불던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마동팔은 자신의 시각 정보와 뇌 처리 장치 사이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믿고 싶었다. 지금 차장님이 누구한테 경례를 하신 거지? 저 여자? 저 술집 여자 같은 민간인한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뒤에 누가 있나? 마동팔은 삐걱거리는 목처럼 고개를 살짝 돌려 뒤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텅 빈 연병장의 흙바닥뿐이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보니 위성복 중장은 여전히 나태희를 향해 부동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선배님, 저녁식 이후 처음 뵙습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위성복의 목소리는 평소 부하들을 대할 때의 엄격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철부지 막내 동생이 큰 누나를 대하는 듯한 반가움과 어려움이 섞여 있었다. 태희는 그제야 낀 팔짱을 천천히 풀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매끄러운 호선을 그리며 올라갔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위성복의 경례에 답했다. 군복을 입지 않은 상태였지만 손끝의 각도와 절도 있는 동작은 현역 군인들조차 압도할 만큼 완벽했다. 오랜만이네, 위 장군. 별 3개 달더니 어깨에 힘 좀 들어갔어?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네. 아닙니다. 선배님 앞에서는 영원한 작전 과장일 뿐입니다. 위성복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내렸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2위 합동참모차장이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 앞에서 아이처럼 웃고 있는 이 기이한 광경에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와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현실을 부정한 마동팔이 떨리는 입술을 떼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합리화해야 했다. 차장님이 사람을 착각하신 게 분명했다. 그래, 저 여자가 워낙 화장을 떡칠해놔서 누군가와 닮아 보였을 것이다. 차장님?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이 여자는 그냥 민간인. 이 여자? 위성복의 고개가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방금까지 태희를 보며 짓던 따뜻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살벌한 눈빛만이 남았다. 마중령.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이 여자? 위성복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것은 고함보다 더 무서운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리는 듯한 저음이었다. 마동팔은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다. 오줌을 지릴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은 복장 규정도 어기시고 신분이 불확실하여. 신분이 불확실해? 위성복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마동팔. 예. 중령 마동팔. 너는 내군 생활 30년 동안 도대체 뭘 배운 거냐? 내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정말 몰라서 그따위 주둥이를 놀리는 거야? 위성복이 손가락으로 태희를 가리켰다. 손끝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분은 제38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하신 나태희 대장님이시다. 내 놈이 육사생도 시절 똥기저귀 차고 있을 때 이미 최전방에서 적의 목을 따고 다니시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콰르릉. 마동팔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벼락이 떨어졌다. 나태희.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대한민국 군인은 없었다. 최초의 여성 특전사령관이자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전장의 마녀 얼음 여제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작전 지휘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전설적인 인물. 현역 시절 그녀의 카리스마에 눌려 별들조차 숨을 죽였다는 일화는 군대에 파다했다. 하지만 마동팔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전역 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던 그 전설적인 사성 장군이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하고 저렇게 파격적인 옷을 입은 채 자신의 부대 연병장에 서 있을 줄은. 무엇보다 자신이 술집 여자 취급하며 모욕했던 그 여자가 바로 그녀일 줄은. 마동팔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그는 의지와 상관없이 무릎을 꿇었다. 흙먼지가 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공포로 인해 눈동자의 초점조차 맞추지 못했다. 태희는 천천히 마동팔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마동팔의 귓가에 울렸다. 일어서 마 중령. 태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군인은 무릎을 그렇게 쉽게 꿇는 게 아니야. 적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하는 게 군인이다. 그런데 고작 전역한 늙은이 앞에서 이렇게 추태를 부려. 자, 장군님. 저는 정말 몰라 뵙고. 마동팔이 덜덜 떨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다. 위성복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마 중령.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다. 당장 헌병대 불러서 끌고 가고 싶지만 선배님 앞이라 참는 줄 알아. 위성복의 호통에 마동팔은 울상을 지으며 태희를 올려다보았다. 제발 살려달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태희는 그 눈빛을 차갑게 외면했다. 위 장군. 행사 망치지 말자고. 가족들도 많이 왔는데 꼴 사납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일단 행사 진행해. 나는 조카 면회나 마저 할 테니까. 태희는 쿨하게 뒤로 돌아 민수에게 손짓했다. 민수야 가자. 이모 목마르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렸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태희를 안내했다. 태희가 걸음을 옮기자 홍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텄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가족들은 이제 경외와 존경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동팔은 흑투성이가 된 무릎을 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멀어지는 태희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차라리 끝나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 앞으로 닥쳐올 지옥 같은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는 엉망진창이 된 분위기 속에서도 억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연단에 선 사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신경은 행사장 맨 앞줄 VIP석에 앉아있는 붉은 원피스의 여인 나태희에게 쏠려 있었다. 본래 그 자리는 마동팔 대대장의 자리였으나 지금 마동팔은 행사장 구석 기둥 뒤에 숨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위성복 중장은 당연하다는 듯 태희의 옆자리에 앉아 깎듯이 그녀를 모셨고 부대 내의 다른 영관 장교들도 태희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태희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속내는 그리 편치만은 않았다. 자신이 나서는 바람에 조카 민수가 부대 내에서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민수야. 태희가 옆에 서 있던 민수를 불렀다. 네, 이모. 아니, 대장님. 민수가 잔뜩 긴장해서 대답하자 태희가 피식 웃었다. 너까지 왜 그래? 그냥 이모라고 불러. 여기선 민간인이야. 그렇지만. 괜찮아. 그나저나 저 인간 평소에도 저러니? 마 중령 말이야. 태희의 질문에 민수는 우물쭈물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마동팔이 더 큰 벌을 받을 게 뻔했지만 군인으로서 상관을 고발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위성복 차장이 끼어들었다. 강 중사. 솔직하게 말하게. 이건 명령이네. 마 중령이 평소에도 부대 지휘를 저런 식으로 하나? 합참 차장의 명령에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네. 사실 대대장님은 평소에도 병사들의 복장이나 외모를 지적하며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부들에게도 폭언은 일상이었고요. 특히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특히 뭐? 태희가 되물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안 계신 병사들을 골라서 가정 교육을 못 받았다느니 근본이 없다느니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태희의 손에 들린 종이컵이 찌그러졌다. 뜨거운 녹차가 손가락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근본. 태희가 나직이 은졸였다. 위 장군. 들었지? 네, 똑똑히 들었습니다. 선배님. 위성복의 표정도 흉흉하게 변해 있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이 바로 부하의 출신 성분이나 가족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군의 단결을 해치고 사기를 꺾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었다. 마동팔 데려와. 태희의 짧은 한마디에 위성복이 눈짓을 했다. 대기하고 있던 작전 장교가 사색이 되어 뛰어갔다. 잠시 후 마동팔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질질 끌려왔다. 자, 장군님. 차장님. 마동팔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태희 앞에 섰다. 앉아. 태희가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다. 마동팔은 엉거주춤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마중령. 아까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봐. 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감히 장군님을 몰라 뵙고.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누구 이모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 그랬지? 강남 술집? 파트너? 얼마 받았냐고? 태희가 또박또박 그가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위성복 중장은 충격에 입이 떡 벌어졌다. 뭐라고? 마중령, 너 지금 그게 사실이야? 나태의 대장님께 술집 여자라고 했다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위성복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동팔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태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앉아, 위 장군.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태희는 떨고 있는 마동팔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 내 외모가 좀 튀긴 하지. 내가 봐도 군부대랑은 안 어울려. 그건 인정해. 그런데 마중령, 자네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나? 화려한 옷을 입으면 술집 여자고 수수한 옷을 입으면 현모양처야? 그따위 썩어 빠진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부하들을 지휘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동팔은 앵무새처럼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더 참을 수 없는 건 내 조카 민수한테 한 말이야. 콩가루 집안?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 태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민수 부모님, 내 언니랑 형부. 20년 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민간인 대피시키다가 돌아가셨어. 의사자로 지정되신 분들이야. 민수는 그 훌륭한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특전사가 된 거고. 그런데 내가 감히 그 고귀한 희생을 콩가루라고 모욕해? 태희의 외침이 강당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강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주변의 동료들도 숙연해졌다. 마동팔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단순히 상관을 모독한 것을 넘어 국가 유공자의 유족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것은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마동팔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공포와 후회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위성복 중장. 태희가 차갑게 불렀다. 예, 선배님. 이자 당장 직위 해제시켜.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해. 혐의는 상관 모독, 명예훼손, 직권 남용,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려. 내가 지켜볼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성복이 칼같이 대답했다. 마동팔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 마동팔이 헌병들에 의해 짐짝처럼 실려나간 후 행사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시원함과 나태희라는 거대한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공존하는 분위기였다.
태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화려한 붉은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군인다워 보였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707 특임단 장병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로 행사를 망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태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방금 끌려나간 마동팔 중령은 제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리더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군복은 권력이 아닙니다. 계급장은 남을 짓밟으라고 달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으로 타인을 깎아내리는 자는 결코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다. 그동안 마동팔의 폭압에 짓눌려 있던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여기 있는 강민수 중사를 비롯한 우리 특전사 요원들은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 기술을 배우고 극한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전우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 정신입니다. 태희의 연설이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그 박수는 단순히 전직 사성 장군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다.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갈망과 존경의 표현이었다. 태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야, 미안하다. 이모가 와서 괜히 소란만 피웠네. 아니에요, 이모. 정말 멋지셨어요. 제가 이모 조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태희는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내 자식이 울기는. 뚝 그쳐. 너 내일부터 훈련 더 빡세게 굴릴 거라더라. 위 장군이 너 특별 관리한대. 네. 헉.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옆에 있던 위성복이 시익 웃으며 다가왔다. 강 중사. 자네 이모님이 부탁하신 거다. 앞으로 기대해. 아주 특전사 중에 특전사로 만들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민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했다. 태희와 위성복 그리고 민수는 서로를 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태희는 다시 붉은 스포츠 세단에 올랐다. 위성복 중장과 부대 간부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배웅했다. 위 장군, 뒤처리 확실하게 해. 다음에 또 이런 꼴 보이면 그땐 내가 혼날 줄 알아. 태희가 선글라스를 끼며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오늘 일로 부대 기강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선배님. 위성복의 우렁찬 경례를 뒤로하고 태희의 차는 다시 우렁찬 배기음을 내며 부대를 빠져나갔다.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존경과 환송의 눈빛들이 그녀의 차 뒤를 따랐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태희는 중얼거렸다. 휴, 오랜만에 힘 좀 썼더니 배고프네.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붉은 차는 석양을 향해 질주했다. 전장의 마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707 특임단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영창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마동팔은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중령 계급장은 압수당했고 그가 입고 있던 특전복 대신 허름한 수의가 걸쳐져 있었다. 하루 전만 해도 부대 안에서 제왕처럼 군림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억울함과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저 운이 없어서 하필이면 그 여자가 별 4개짜리였던 탓에 재수가 없게 걸렸다고만 생각했다.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마동팔은 이를 갈았다.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그는 면회 시간이 되자마자 변호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수신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여당 실세인 최달수 의원이었다. 마동팔은 최달수 의원의 먼 친척이자 그가 군납 비리를 통해 챙기는 뒷돈을 관리해주는 하수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최달수 의원실.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최달수 의원은 마동팔의 전가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 멍청한 놈이 기어이 사고를 쳤구먼. 아니, 감히 누구를 건드려? 나태해? 그 독종 마녀를. 최달수는 혀를 찼다. 나태희는 현역 시절 정치권의 압력에도 꼼짝하지 않기로 유명했다. 최달수 역시 그녀에게 무리한 인사청탁을 넣었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기억이 있었다. 그에게 나태희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 중령이 입을 열면 우리 쪽 군남 라인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달수는 시가를 피워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지.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야. 나태의 그 여자가 전역하고 나서 너무 조용히 지낸다 싶었어. 이번 기회에 아예 매장해 버릴 수 있겠어. 네. 하지만 상대는 전직 합참의장입니다.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요. 여론은 만드는 거야. 생각해봐. 전직 고위 장성이 조카가 있는 부대의 요란한 복장으로 찾아가서 현직 지휘관을 겁박하고 자기 후배인 합참차장을 동원해서 멀쩡한 대대장을 영창에 보냈다. 이거 그림 나오지 않아? 전형적인 계급 갑질이자 민간인의 군정 개입 프레임이지. 최달수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요즘 대중들은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미쳐 있어. 아무리 영웅 대우를 받는 나태희라도 권력을 이용해 조카를 감싸고 현직 지휘관을 찍어 눌렀다는 소문이 돌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거야. 게다가 그 여자가 입고 갔다는 그 야한 옷, 그걸 집중적으로 부각해. 품이 없는 전직 장군, 자극적이고 좋잖아. 최달수는 즉시 자신과 결탁한 언론사 부장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 부대에게도 지령을 내렸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을 자극할 먹잇감만 있으면 충분했다. 그날 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단독 전직 합참의장 NC, 붉은 원피스 입고 부대 활보. 충격적인 갑질 의혹 특종 조카 면회 가서 대대장 무릎 꿇린 사성 장군. 도 넘은 제19 감싸기 논란 707 부대장 징계, 알고 보니 고위층 외양. 국방부 진상조사 착수해야.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마동팔이 먼저 성희롱과 모욕을 했다는 사실은 쏙 빠져 있었고 나태희가 위압적인 태도로 마동팔을 핍박하고 위성복 차장이 권력을 남용해 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었다. 특히 나태희가 입었던 붉은 원피스와 하이힐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기사에 실리면서 대중의 반응은 폭발했다. 와, 군부대에 저런 옷을 입고 갔다고. 제정신인가. 아무리 별 넷이었다지만 전역했으면 민간인이지. 왜 대대장을 무릎 꿇려? 조카 특혜주려고 쇼한 거네. 진짜 실망이다. 악성 댓글이 빗발쳤다. 마동팔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가 전해준 뉴스를 보며 낄낄거렸다. 그래, 이거지.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나태희. 독사의 맹독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나태희의 집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이었다. 평화롭던 그곳은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 댔다. 집안 거실 대형 TV 화면에는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소파에 앉은 태희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술이 아니라 차가운 탄산수였다. 이모,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부대 안에서도 민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다. 동료들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이모 백 믿고 설치는 놈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위성복 차장 역시 국방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느라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다. 민수야, 훈련은 잘 받고 있니? 태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민수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훈련이 문제예요? 지금 인터넷이고 뉴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나가서 증언이라도 할게요. 마동팔 그 자식이 먼저. 가만히 있어. 태희가 짧고 단호하게 끊었다. 군인은 자기 위치를 지킬 때가 가장 강한 법이야. 넌 내가 해야 할 일 훈련과 임무에만 집중해. 밖에서 지저대는 개소리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하지만 억울하잖아요. 이모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고작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매도당하는 걸 어떻게 참아요. 억울함은 감정이고 해결은 이성이 하는 거야. 내가 나서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빈틈을 보이는 것. 태희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 정도 규모의 언론 플레이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은 마동팔 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다. 배후가 있었다. 최달수. 냄새가 나는군. 현역 시절부터 그녀와 사사건건 부딪혔던 부패 정치인 최달수의 악취가 진동했다. 마동팔의 인사 기록을 훑어봤을 때 그가 최달수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다. 기자들이 담벼락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헐렁한 홈웨어 대신 검은색 정장 바지와 날렵한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쏟아졌다. 나태혜 씨, 갑질 의혹 인정하십니까? 조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날 입었던 복장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태희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한 눈빛으로 기자들을 하나하나 쏘아보았다. 그 서늘한 기세에 소란스럽던 기자들이 순간 멈칫했다. 질문 수준들이 처참하군요. 태희의 첫 마디였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받아쓰기만 하는 게 요즘 기자들의 사명입니까? 마동팔 중령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제 가족에게 어떤 언어 폭력을 행사했는지 취재는 해보셨습니까? 제가 국방부 장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이미 퇴역한 민간인이 무슨 권한으로 감사를 지시합니까? 위성복 차장은 정당한 지휘 계통을 통해 부조리를 적발한 겁니다. 하지만 복장이 한 기자가 꼬투리를 잡으려 했다. 복장? 제가 알몸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혐오감을 주는 옷을 입었습니까? 여성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술집 여자 취급을 받고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게 정당하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까? 태희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기자들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자극적인 기사거리였으니까. 그럼 법적으로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법? 아니요. 법은 너무 느리죠. 태희가 싸늘하게 웃었다.
군인은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다. 적이 가장 방심할 때 가장 아픈 곳을 찌르죠. 오늘 이 시간부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진실을 왜곡한 모든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계속 지져보세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태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다. 그녀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서재였지만 책장 뒤에는 그녀가 현역 시절부터 관리해 온 비밀 금고가 있었다. 태희는 지문 인식으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구형 폴더폰 하나와 USB 메모리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폴더폰의 전원을 켰다. 이 전화기는 국가정보기관의 도청도 피할 수 있는 특수 암호화된 단말기였다. 저장된 번호는 단 하나. 뚜루루. 뚜루루. 접니다, 대장님. 수화기 너머로 건조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네, 그림자. 휴가는 끝났어. 일하자. 명령만 내리십시오. 타깃은 누구입니까? 여의도에 있는 늙은 쥐새끼 한 마리. 그리고 그 쥐새끼가 키우는 독사들 전부. 태희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마녀 사냥을 하겠다고. 좋다. 그렇다면 진짜 마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수밖에.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었다. 태희의 집 지하실은 최첨단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소집한 그림자 팀이 모였다. 그들은 현역 시절 태희가 비밀리에 운용했던 비공식 정보 조직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나태희 개인에게 충성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코드네임 해커 전직 사이버 사령부 에이스. 손가락 하나로 금융망과 통신망을 유린하는 천재. 코드네임 고스트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잠입, 미행, 암살 물론 지금은 비살상 제압의 달인. 코드네임 장부 전직 국방부 예산과장 출신의 회계 전문가. 돈의 흐름을 쫓아 비리를 찾아내는 데는 귀신이었다. 상황 브리핑해. 태희가 지휘봉을 잡고 지도 앞에 섰다. 현재 여론은 최달수 의원이 사주한 댓글 부대로 인해 최악입니다. 하지만 역추적 결과 댓글 조작의 진원지가 중국과 동남아에 서버를 둔 유령 마케팅 업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금 출처는 최달수 의원의 차명 계좌입니다. 해커가 모니터에 복잡한 도표를 띄우며 보고했다. 마동팔의 혐의는 단순한 모욕죄가 아닙니다. 지난 3년간 군납 업체인 태성무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왔습니다. 그 돈의 70%가 최달수 의원의 후원의 계좌로 세탁되어 들어갔고요. 증거 자료인 이중 장부 파일 확보했습니다. 장부가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최달수 의원이 이번 사건을 이슈화시킨 진짜 이유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차세대 공격 헬기 도입 사업, 그 사업권을 자신이 미는 방산업체에 넘겨주기 위해 국방부 내의 시선을 돌리고 반대파인 위성복 차장의 입지를 흔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고스트가 덧붙였다. 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단순히 자신을 망신 주려는 게 아니었다. 자신과 위성복을 제물로 삼아 거대한 방산 비리를 저지르려는 수작이었다. 생각보다 판이 크네. 재미있어. 태희는 서류를 넘겨보며 차갑게 말했다. 단순히 폭로하는 걸로는 부족해. 저들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야. 마동팔 하나 던져주고 최달수는 쏙 빠져나가겠지. 그렇게는 안 돼.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지식여야지. 작전 계획은 무엇입니까? 팀원들이 태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에 전장의 마녀의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에 피가 끓는 듯 했다. 작전명 레드카펫.
내일 최달수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주재한다고 했지? 위성복 차장을 증인석에 세워놓고 망신줄 계획일 테고. 그렇습니다. 전 방송사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좋아. 그 무대 내가 주인공이 되어주지. 태희는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다. 해커, 내일 국감장 스크린 제어권 확보해. 장부, 최달수의 비자금 내역 보기 좋게 정리해서 준비하고. 고스트, 너는 마동팔이 숨겨둔 녹취록 원본 찾아와. 그 녀석 성격에 최달수를 믿지 못해서 보험 하나는 드러났을 거야. 라저. 그럼 대장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가야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충격적인 등장을 위해서. 다음 날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 분위기는 살벌했다. 최달수 의원은 위원장석에 앉아 호통을 치고 있었다. 증인석에 앉은 위성복 차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위성복 차장. 전직 상관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군부대를 휘젓고 다니게 놔두고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대대장을 감옥에 보내. 이게 대한민국 군대야? 당나라 군대야. 최달수의 고함에 카메라들이 일제히 위성복을 비췄다. 의원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마동팔 중령은. 시끄러워. 어디서 말대꾸야? 자네도 옷 벗고 싶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군 기강 회의의 뿌리를 뽑아버릴 거야. 최달수는 기세등등했다. 여론도 자신의 편이었고 위성복은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쾅!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위들이 제지할 틈도 없었다. 누구야? 최달수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입구에는 눈부신 조명을 등지고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붉은 원피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딱 달라붙는 순백의 정장 슈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붉은색보다 더 강렬했다. 나태희였다. 그녀는 당당하게 회의장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 그림자 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누구긴. 내가 그렇게 찾던 마녀지. 태희의 목소리가 마이크도 없이 회의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나태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경이 뭐해? 당장 끌어내. 최달수가 악을 썼다. 경위들이 다가오려 하자 고스트가 살벌한 눈빛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경위들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태희는 증인석으로 걸어가 위성복의 어깨를 툭 쳤다. 위 장군 비켜. 내 자리는 거기니까. 위성복은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고 자리를 비켜주었다. 태희는 증인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최달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최달수 의원. 군 기강 회의의 뿌리를 뽑겠다고.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 뿌리가 썩다 못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군대가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의자 밑이라면 어떡할래? 뭐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해커 틀어. 태희가 손가락을 딱 튕겼다. 그 순간 회의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다. 국정감사 자료 대신 복잡한 계좌 내역과 최달수가 마동팔과 통화하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의원님, 이번에 태성무역건 잘 처리했습니다. 리베이트는 평소대로. 그래, 수고했어. 내 몫은 차명 계좌로 넣고 나머지는 자네 용돈 해. 그리고 이번에 헬기 사업 말이야. 최달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생중계되고 있는 카메라들이 일제히 스크린을 비췄다.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그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자, 이제 누가 죄인인지 따져볼까? 태희가 서늘하게 웃었다.
그것은 독사를 짓밟는 마녀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나태희가 터뜨린 폭탄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과도 같았다. 대형 스크린에서 최달수 의원의 육성이 흘러나올 때마다 장내의 공기는 점점 더 희박해져 갔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기관총 난사처럼 쏟아지며 추락하는 권력자의 비명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저 여자가 앙심을 품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최달수 의원은 핏대 선목으로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위험 넘치던 국회의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덫에 걸린 늙은 짐승의 발악만이 남아있었다. 나태희는 증인석에 앉아 그 모습을 느긋하게 감상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그러나 회의장 구석구석에 박힐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태희가 손짓하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은행 입출금 내역이 아니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최달수가 마동팔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받는 영상이었다. 고화질 CCTV 영상 속에서 최달수의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다. 봉투를 받아 챙기며 탐욕스럽게 웃는 그 표정까지도. 이 영상은 태성무역 지하 주차장 CCTV 원본입니다. 국과수 검증을 거쳐도 좋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찍혀 있군요. 저 봉투 안에 든 것이 설마 사랑의 편지는 아니겠지요.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여당 의원들조차 최달수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나태희를 찬양하고 최달수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전장의 마녀가 국회의 마녀가 되어 부패를 심판하는 순간이었다. 최달수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내가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삼선 의원이야. 내가 무너지면 국방부 예산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줄 알아. 최달수가 마지막 카드로 협박을 시도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 상대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졌던 사성 장군이었다. 태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또각또각. 그녀가 발을 뗄 때마다 회의장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최달수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섰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눈높이는 단상 위에 앉은 최달수와 비슷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최 의원. 당신이 무너진다고 국방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기생충이 사라져야 우리 군이 더 건강해집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만 당신은 당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군인의 명예를 팔았습니다. 그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태희의 눈빛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검찰 특수부에서 지금 당신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중일 겁니다. 제 그림자 팀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으니까요.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그 자리는 당신에게 너무 과분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회의장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달수 의원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최달수의 양팔을 잡았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최달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다. 그 추한 뒷모습이 전국의 TV 화면에 생생하게 송출되었다. 태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뒤를 돌아보았다. 멍하니 서 있는 위성복 차장과 눈이 마주쳤다. 위 장군. 청소는 끝났어. 이제 군인다운 군인들이 숨 좀 쉬겠네.
위성복은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다른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도 일제히 태희를 향해 경례했다.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진정한 리더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태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답례했다. 그만해. 민간인한테 경례는 무슨. 나는 이제 집에 가서 밀린 드라마나 볼 거야. 그녀는 쿨하게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수많은 기자가 그녀를 애워쌌지만 이번에는 공격적인 질문이 아닌 찬사와 영웅담을 듣기 위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나태의 장군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태희는 선글라스를 꺼내 끼며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군복은 벗었지만 내 조국과 내 사람을 지키는 일에는 저녁이 없습니다. 이상. 그날 밤 대한민국은 나태의 신드롬에 빠졌다. 그녀가 입었던 흰색 슈트는 순식간에 품절되었고 그녀의 현역 시절 일화들이 재조명되며 전설은 더욱 거대해졌다. 폭풍이 지나가고 한 달이 흘렀다. 707 특수임무단은 안정을 되찾았다. 마동팔과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징계 처리되어 부대를 떠났고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합리적이고 강단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강민수 중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전설적인 나태의 장군의 조카라는 꼬리표는 훈장이자 족쇄였다. 그가 아무리 훈련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도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노력이 아닌 우월한 유전자나 이모의 후광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 스스로 증명해야 해. 이모의 조카가 아니라 특전사 강민수로서. 민수는 이를 악물고 훈련에 매진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근육이 파열될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잠든 막사를 깨웠다. 단순한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실전이었다. 전 대원 즉시 완전 군장 집합, 브리핑 룸으로 이동한다. 대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때렸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침상에서 튀어 일어나 장비를 챙겼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브리핑룸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상의 한가스 생산 기지 도면이 띄워져 있었다. 상황 발생 시각 3시 30분. 무장 테러 단체가 동해 가스 생산 기지를 점거했다. 인질은 현장 근로자 12명. 놈들은 기지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정부에 거액의 몸값과 동료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 시한은 3시간 남았다. 작전 장교의 설명이 이어졌다. 놈들은 고도로 훈련된 용병 출신으로 추정되었다. 해상 구조물이라는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곳곳에 설치된 폭발물 때문에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기지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은밀 침투와 신속한 인질 구출이다. 1팀은 헬기로 상공에서 강하, 2팀은 해상으로 침투한다. 강민수 중사. 대대장이 민수를 호명했다. 네, 중사 강민수. 자네가 2팀 선봉을 맡는다.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해상으로 접근해서 기지 하부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놈들의 후방을 교란하고 폭발물 신관을 제거해라. 할 수 있겠나?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다. 이것은 기회이자 시험이었다. 실패하면 인질들은 물론 자신과 동료들의 목숨까지 잃게 된다. 그러나 민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헬기가 어둠을 가르고 이륙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열린 문으로 들이쳤다. 민수는 헬기에서 뛰어내려 검은 바다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전신을 감쌌다.
고무보트 IBS를 타고 기지 근처까지 접근한 뒤 민수와 대원들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오직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기지 하부의 철골 구조물은 미끄럽고 날카로웠다. 민수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며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손끝의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한다. 이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위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오르고 있었다. 갑판 위로 은밀하게 올라온 민수는 수신호로 대원들을 지휘했다. 테러범들은 예상외로 경계가 삼엄했다. 곳곳에 센서와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 삼시 방향 적 둘. 제거한다. 민수가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들어 올렸다. 툭툭. 두 번의 짧은 파열음과 함께 테러범들이 쓰러졌다. 민수는 민첩하게 움직여 시체를 어둠 속으로 숨겼다. 그때 중앙 제어실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협상 시간이 다 되어가자 놈들이 인지를 해치려 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없다. 1팀 진입과 동시에 우리가 돌입한다. 폭파조 신관 제거 확인해. 민수는 제어실 문 앞에 폭약을 설치했다. 셋, 둘, 하나. 진입. 쾅. 문이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섬광탄이 터졌다. 눈을 뜰 수 없는 백색 섬광 속으로 민수가 몸을 날렸다. 엎드려. 민수는 인질들을 향해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테러범들이 대응 사격을 했지만 707 특임단의 사격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다. 순식간에 제어실 내부의 적들이 제압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그때 찾아왔다. 테러범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으면서도 손에 쥔 기폭 장치를 누르려 하고 있었다. 거리는 10m. 총을 쏘기엔 늦었다. 민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던졌다. 그는 테러범 위로 몸을 날려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 새끼가. 테러범이 단검을 꺼내 민수의 옆구리를 찔렀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민수는 기폭 장치를 쥔 테러범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테러범의 팔을 꺾었다.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기폭 장치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확보. 상황 종료. 상황 종료. 민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옆구리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인질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중사님, 강 중사님, 의무병.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민수는 생각했다. 이모, 저 해냈어요. 병원 병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민수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행히 자상은 급소를 비켜나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실 문이 드르륵 열렸다. 화려한 꽃바구니를 든 나태희가 들어왔다. 오늘은 붉은색 원피스가 아닌 차분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우아함은 여전했다. 살아있었네, 강 중사. 태희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꽃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모, 와주셨네요. 민수가 멋쩍게 웃으며 일어나려 하자 태희가 손을 저어 말렸다. 누워있어. 환자가 어딜 일어나. 태희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붕대가 감긴 민수의 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많이 아프지? 견딜만 합니다. 특전사잖아요. 특전사 좋아하네. 너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기폭 장치 뺏겠다고 몸을 던져. 미련한 놈. 총 놔두고 왜 몸으로 때워? 태희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지만 민수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애정과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붉어져 있었다. 그래도 인질들 다 살렸잖아요. 그리고 대원들도 무사하고요. 그래. 잘했다. 아주 잘했어. 태희가 손을 뻗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이모의 손길이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 손길에 민수는 울컥 눈물이 날 뻔했다. 뉴스 봤어. 테러범 제압하고 인질 구출한 특전사 영웅. 대문짝만하게 났더라. 이제 사람들은 너를 나태의 조카가 아니라 영웅 강민수로 기억할 거야. 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정한 힘은 무엇인지. 나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했지. 실천은 내가 한 거야.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다, 민수야.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위성복 차장과 707 특임단 대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강 중사, 몸은 좀 어떤가? 위성복이 호탕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차장님 그리고 다들. 너 퇴원하면 바로 훈장 수여식 있을 거다. 무공 훈장이야. 그리고 1계급 특진도 결정됐다. 강민수 상사 축하한다. 동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그 어떤 편견이나 의심도 없었다. 오직 전우에 대한 신뢰와 존경만이 가득했다. 태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가 주인공이 된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모 가시게요? 민수가 물었다. 응.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집에서 밥이나 먹자. 고기 구워줄게. 태희는 손을 흔들고 병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병원 로비로 내려온 태희는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는 그녀의 붉은색 스포츠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언니 형부. 민수 잘 컸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언니 부부에게 인사를 건넸다. 평생 군인으로 살며 강해져야만 했던 자신,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조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았다. 부르릉.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다. 그녀는 이제 전장의 마녀가 아닌 자유로운 영혼 나태이로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백미러 속에 멀어지는 병원 건물이 보였다. 그곳에는 그녀가 심어놓은 작은 씨앗이 거목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줄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진정한 존경은 계급장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새긴 채 나태희의 붉은 차는 도로 위를 시원하게 질주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